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아른거렸다. 한유진은 고급 레스토랑의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를 느꼈다. 그녀 앞에는 신유그룹의 권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냉혹한 결단력으로 조각된 듯했다. 방 안의 공기는 값비싼 음식 냄새가 아닌 묵직한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 회장은 테이블 위의 서류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한유진 씨, 상황은 이미 들어서 알 거라고 생각하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감정했다. 자네 아버지가 우리 계열사에 진 빚, 총 50억 일세. 사기와 횡령이 겹쳐 있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뜻이지. 유진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일주일 전,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유능한 물리치료사로서의 자부심, 미래에 대한 계획, 모든 것이 이 거대한 빚더미 아래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모든 은행과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50억이라는 금액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권 회장은 그녀의 그 강인한 그러나 절박한 눈빛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녀를 이 자리에 부른 이유였다. 권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야경이 그의 안경에 반사되었다. 내게 아들이 하나 있네. 권희강, 신유의 현 대표이사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네도 들어봤을 걸세.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걷지 못하게 되었네. 유진은 숨을 참았다. 재계의 황태자, 천재 CEO 권희강. 그의 추락은 지난 1년 내내 언론의 주요 가십거리였다. 사고 이후 그는 대중 앞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그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만이 떠돌았다. 어떤 이는 그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가 미쳐버렸다고 했다. 내 아들과 결혼하게. 권 회장이 본론을 꺼냈. 그 말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이강희의 아내가 되어 그 애의 곁을 지켜주게.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법적인 아내로서 말이네. 이강희는 지금 아무도 믿지 않아. 특히 의사나 간병인들은 더더욱. 유진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결혼, 그것도 얼굴도 모르는 걷지 못하는 남자와. 회장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이것은 영혼을 파는 계약이었다. 저는 물리치료사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결혼은. 물리치료사권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자네 이력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네. 하지만 내가 필요한 건 단순한 치료사가 아닐세. 내 아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망가졌어. 그는 자신의 제국 안에 스스로를 가뒀지. 나는 그 애를 감시하고 동시에 그 애를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이 필요하네. 그는 다시 서류 봉투를 가리켰. 이 결혼을 수락하면 자네 아버지의 빚 50억은 신유그룹이 특별 손실로 처리하겠네. 자네 아버지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남은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지 않아도 돼. 유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 어머니의 하염없는 눈물, 아직 어린 동생의 미래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의 경력, 그녀의 미래,
그녀의 사랑할 권리, 그 모든 것을 이 50억과 맞바꿔야 했다. 왜 저입니까? 유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물었다. 세상의 돈 때문에 이 결혼을 할 여자는 많을 텐데요. 권 회장은 찻잔을 들었다. 대부분은 돈을 노리고 오겠지. 혹은 내 며느리라는 자리를 노리거나. 하지만 자네는 달라. 자네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오는 걸세. 목적이 분명하고 절박하지. 그리고 자네는 치료사야. 사람을 다루는 법, 인내하는 법을 알지. 무엇보다 자네 눈빛이 마음에 들어. 쉽게 부러지지 않을 눈빛이야. 그의 평가는 정확했다. 유진은 쉽게 부러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꺾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수천 번의 계산이 오갔다. 그녀의 희생으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결혼하겠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권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이 상황에서 조건을 건다는 것이 흥미롭다는 듯했다. 말해보게. 제 아버지가 다시는 사업에 손대지 않도록, 그리고 제 가족의 생계가 안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지원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권희강 씨의 아내로서 머무는 동안 저는 제 방식대로 그를 돌볼 것입니다. 회장님의 지시가 아니라 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요. 권 회장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좋네. 그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지. 계약서는 내일 변호사 편에 보내겠네. 결혼식은 일주일 뒤에 비공개로 진행한다. 자네는 오늘부로 병원에 사직서부터 제출하게. 권희강의 아내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레스토랑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권 회장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유진 씨, 기억하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야. 그리고 내 아들은 자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지옥 속에 살고 있으니.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닌 권 씨 가문의 세장이 돼 그들의 저택으로 걸어 들어가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올랐다. 결혼식은 권 회장의 말대로 정확히 일주일 뒤에 치러졌다. 거대한 저택의 작은 예배당에서 증인이라고는 권 회장과 그의 비서, 그리고 유진의 부모님뿐이었다. 유진의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유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것은 신부의 순결함이 아닌 희생의 수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될 남자, 권희강을 만났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육중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1년 전 미디어를 장식했던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던 천재 경영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뺨은 수척했으며 눈은 깊은 절망과 분노로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약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권 회장이 준비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강은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유진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스테인드 글라스 혹은 그 너머의 허공을 향해 있었다. 유진 역시
그에게 어떤 말도 걸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흘렀다. 예식이 끝나고 유진의 부모님은 도망치듯 저택을 떠났다. 권 회장은 유진에게 짧게 말했다. 이제부터 자네 방은 이강희의 침실 바로 옆방이네. 저택의 총괄 집사가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줄 걸세. 명심하게. 자네의 임무는 오직 권이강이야. 유진은 짐 가방 하나만을 들고 거대한 저택의 2층으로 안내되었다. 복도는 끝없이 길었고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은 그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총괄 집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설명했다. 대표님 권희강은 하루 대부분을 서쪽 별채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보내십니다. 식사도 그곳에서 하시고요. 밤 10시가 되면 침실로 돌아오십니다. 대표님은 누구의 도움도 극도로 싫어하시니 먼저 말을 걸거나 신체에 접촉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유진의 방은 넓었지만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방 안의 모든 가구는 최고급이었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녀는 짐을 풀기도 전에 옆방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에 움찔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낮게 억눌린 욕설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뛰어든 곳이 어떤 곳인지 실감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돈으로 지어진 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를 입고 스스로를 가둔 야수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역할은 그 야수의 감시자이자 동시에 제물이 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남편의 방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권희강은 창가에 휠체어를 세워둔 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턱시도 대신 편안한 실내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지? 그가 입을 열었다. 돌아보지 않은 채였다.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고 유리 조각이 긁히는 듯 거칠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유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당신의 물리치료, 이강이 조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휠체어를 거칠게 돌려 유진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분노로 번뜩였다. 누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라고 했지. 아버지가 시켰나 아니면 내 사촌. 권민석, 그 자식이 보낸 적인가. 그는 휠체어를 몰아 유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위협적인 기세에 유진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도 똑같아. 돈 때문에 팔려온 여자. 내 몸 상태나 염탐해서 보고하러 온 거겠지. 안 그런가? 저는 유진은 말을 고르려 애썼다. 저는 당신을 염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치료사이고 당신은 제 환자입니다. 비록 시작은 원하지 않았지만 환자 이강은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집어 벽에 집어 던졌다.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꺼져. 당장 내 방에서 꺼져. 내 몸뚱어리는 이미 끝났어. 아무도, 특히 당신 같은 여자가 날 동정하거나 고치려 드는 건 못 참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의 절규는 분노라기보다는 고통에 가까웠다. 유진은 깨진 유리 조각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더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로 이곳에 왔으니까요. 식사는 방 앞에 준비해 두겠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방 안에서 또다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차가운 복도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첫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이것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권희강은 유진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방과 서쪽 별채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유진이 준비한 식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물려 나오기 일쑤였다. 저택의 고용인들은 유진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들은 오직 권 회장과 권희강의 명령만을 따랐다. 유진은 이 거대한 성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희강을 직접 대면하는 대신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의 생활 방식을 연구했다. 집사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정보만을 주었지만 유진은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빈틈을 찾아냈다. 그녀는 권희강이 매일 밤 심각한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벽을 사이에 두고 그의 신음소리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한 그가 극도로 예민한 미각을 가졌으며 특정 향신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도 알아냈다. 주방에서는 그의 건강 상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자극적인 음식들을 만들고 있었다. 유진은 권 회장에게 받은 카드로 자신의 방에 작은 조리 기구와 최고급 유기농 식재료들을 주문했다. 그리고 그녀는 직접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권희강을 위한 특별한 식단이었다.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 허브와 소화가 잘 되는 재료들을 사용한 자극적이지 않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이었다. 그녀는 음식을 만들어 그의 방문 앞에 놓아두었다. 처음 며칠간 음식은 그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다른 메뉴를 다른 방식으로 조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그녀가 내놓은 트레이의 수프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유진에게는 거대한 진전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존재를, 적어도 자신의 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유진은 그날 오후 처음으로 저택의 정원을 산책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아주 희미한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강이 그녀의 음식을 받아들인 것이 단순한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녀의 음식에서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어머니의 손길과 닮은 정성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정성은 그가 스스로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권희강의 얼어붙은 성정은 사치와 고립으로 지어져 있었다. 유진에게 허락된 공간은 그녀의 침실과 저택의 공동구역뿐이었고 그마저도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듯했다. 저택은 거대했지만 살아있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유진의 존재를 애써 무시했다. 그들의 충성심은 오직 권 회장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젊은 주인 권희강에게만 향해 있었다. 유진의 하루는 길고 고요한 형벌과도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방문 앞에 트레이를 놓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가 음식을 먹었다는 작은 증거, 비워진 그릇과 그녀가 이 성에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성과였다. 그녀는 권희강과 마주칠 수 없었다. 권희강은 자신만의 요새에 갇혀 지냈다. 서쪽 별채에 위치한 그의 개인 사무실은 저택의 그 어떤 곳보다 삼엄한 보안을 자랑했다.
지문인식, 홍채인식, 그리고 오직 그만이 아는 복잡한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그는 해가 뜨면 그곳으로 들어가. 해가 지고 한참 뒤에야 침실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는 신유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다. 유진은 몇 번이고 서쪽 별채 근처를 서성거렸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문턱을 넘을 수는 없었다.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 끝에는 항상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서 그녀의 접근을 막았다. 그들은 유진을 사모님이라 부르면서도 그녀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취급했다. 대표님께서는 업무 중이십니다. 방해하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습니다. 경호원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유진은 그 차가운 거절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저택의 현관이 소란스러워지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강인은 아직도 그 방에 틀어박혀 있나? 형이 왔는데 마중도 안 나오고 말이야. 유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으며 값비싼 슈트와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이고 차가웠다. 총괄 집사가 그의 뒤를 따르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부회장님, 대표님께서는 지금 알아. 바쁘시겠지. 남자가 손을 저으며 집사의 말을 잘랐다. 그의 시선이 소파에 앉은 유진에게 향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완벽한 미소로 얼굴을 가렸다. 아, 당신이로군. 아버님의 걸작 말이야.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반가워요. 재수 씨. 신유그룹 부회장 권민석입니다. 이강희와는 사촌 형제 사이죠. 유진은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권민석, 남편의 사촌이자 신유그룹의 2인자. 유진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다. 권민석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까다로운 환자를 맡게 됐으니 고생이 많겠군. 우리 이강희가 사고 후에 성격이 더 괴팍해져서 말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요. 나는 재수 씨 편이니까.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유진을 재수 씨라 부르면서도 그녀를 환자를 맡은 사람으로 규정지었다. 마치 그녀의 결혼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려는 듯했다. 염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권민석은 흥미롭다는 듯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래, 괜찮아야 할 텐데.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서쪽 별채를 향해 걸어갔다. 이강희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중요한 결제 서류가 있어서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권이강이 그토록 경계하던 이름. 유진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짙은 적대감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권민석은 단순한 친척이 아니었다. 그는 이 얼음성의 또 다른 권력자였으며 어쩌면 이강의 가장 큰 위협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저택의 공기는 유난히 더 무겁고 차가웠다.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옆방에서 들려오는 격렬한 언쟁 소리에 잠을 깼다. 권이강과 권민석의 목소리였다. 이 프로젝트는 미친 짓이야. 형, 리스크가 너무 커. 당장 중단해. 권이강의 목소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평소에 그 냉소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리스크하. 이강아, 넌
이제 감을 잃었구나. 그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지. 이건 신유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네가 반대해도 이 사회는 내 뜻을 따를 거다. 권민석의 목소리는 조롱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자리에서 꺼져 당장. 그래, 그래, 진정해. 그러다 쓰러지겠다. 휠체어에 앉아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네가 예전의 권희강이 되는 건 아니야. 무언가 넘어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권민석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서류는 두고 가지. 잘 생각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강아. 잠시 후 복도에서 권민석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유진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옆방의 문으로 다가갔다. 권희강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유진은 틈새로 방 안을 엿보았다. 권희강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넘어져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이 보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의 힘으로 휠체어에 다시 오르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 젠장, 젠장.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쓸모없는 다리를 내리쳤다. 그 모습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절한 절망이었다. 제국의 왕이었던 남자가 자신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무력감. 유진은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이강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이 문틈에 유진과 마주쳤다. 그의 눈은 짐승의 상처 입은 눈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 보지마. 그가 포효했다. 꺼져. 내 방에서 당장 꺼지라고 했잖아. 그는 손에 잡히는 책을 집어 유진을 향해 던졌다. 책은 유진의 발치에 떨어졌다. 도와드릴게요. 일어나셔야죠. 유진은 그의 분노에 물러서지 않고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이강이 다시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였다는 수치심이 어렸다. 당신이 감히 날 동정의 돈에 팔려온 주제에 꼴 좋다고 비웃고 있겠지. 비웃지 않아요. 유진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치료사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면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배울 뿐입니다. 필요 없어. 이강은 젖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필사적으로 팔의 힘만으로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균형을 잃고 다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이마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강이 경악하며 그녀를 밀치려 했지만 유진은 그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지했다. 가만히 계세요. 근육이 놀라면 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문가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이강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그의 몸 상태를 빠르게 스캔했다. 그녀는 그의 허리와 어깨를 정확한 지점에 받치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그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이강은 거부하려 했지만 유진의 동작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리드에 몸을 맡겼다. 유진은 그를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이강은 숨을 헐떡이며 유진을 노려보았다. 그는 치욕감에 몸을 떨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이 여자에게, 아버지가 돈으로 사온 이 여자에게 보이고 말았다. 나가.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깨진 유리부터 치우겠습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요. 유진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구석에 있던 청소 도구를 가져왔다.
그녀는 묵묵히 바닥의 유리 조각과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강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에게 아첨하는 자들,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를 이용하려는 자들. 하지만 이런 여자는 처음이었다. 자신의 분노와 경멸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여자. 유진은 깨진 유리를 모두 치운 뒤 이강 앞에 섰다. 권민석 부회장이 두고 간 서류입니다. 그녀는 흩어진 서류들을 가지런히 모아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이강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가 보낸 감시자 아니면 권민석이 심어놓은 첩자. 저는 한유진입니다. 유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빚 때문에 억지로 결혼시킨 여자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이곳에 있을 겁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권희강은 무릎 위의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유진이 그를 부축할 때 닿았던 그녀의 손길. 그 손길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것은 단단하고 안정적인 온기였다. 그날 밤 권희강은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악몽 때문이 아니었다. 한유진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성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을. 유진 역시 자신의 방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권희강의 절망적인 눈빛과 권민석의 교활한 미소를 떠올렸다. 이 저택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다. 이곳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유진은 자신이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 얼어붙은 성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권민석과의 격돌이 있던 그날 밤 이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한유진의 내면은 뜨거운 불길이 일고 있었다. 권희강이 바닥에 쓰러졌던 그 처절한 모습, 그리고 권민석의 오만함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나 단순한 식모 역할에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전사였고 이곳은 그녀의 전쟁터였다. 권희강은 그날 밤의 치욕 이후 더욱더 깊은 껍질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서쪽 별채의 사무실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침실 문은 항상 굳게 잠겨 있었다. 유진이 가져다주는 음식 트레이는 꼬박꼬박 비워졌지만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통이었다. 유진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물리치료사로서의 본능을 일깨웠다. 권희강의 문제는 단순히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바닥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던 것은 근육이 심각하게 퇴화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1년 동안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근육은 굳어버리고 관절은 변형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자 정신의 항복이었다. 유진은 그의 의무 기록을 볼 수 없었다. 권 회장이나 권민석이 철저히 통제하고 있을 터였다.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의 눈과 손으로 직접 진단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그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진은 전략을 바꿨다.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면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우선 환경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희강이 사무실로 간 낮다
시간을 이용했다. 그녀는 총괄 집사에게 당당하게 요구했다. 대표님, 침실에 환기가 필요합니다. 먼지가 많으면 호흡기와 신경계에 좋지 않아요. 집사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유진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언제나처럼 어둡고 냉랭했다. 두꺼운 커튼이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커튼을 활짝 열어젖혔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억 개의 먼지 입자를 드러냈다. 이게 뭡니까?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건강이 좋아지길 바라는 거죠. 오늘부로 이 방의 모든 침구는 최고급 저자극성 소재로 교체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2번 제가 지정한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 공기를 정화해 주세요. 그녀는 라벤더와 캐모마일, 그리고 신경 안정에 좋은 샌다루들을 조합했다. 이것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심리적 안정과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의 일환이었다. 집사는 그녀의 전문적이고 단호한 태도에 눌려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방을 둘러보며 이강의 흔적을 찾았다.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고 베개에서는 그가 처방받고 있을 수면제의 희미한 냄새가 났다. 그는 분명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 악몽과 싸우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가고 저택이 완벽한 침묵에 잠겼을 때 그녀는 옆방의 동태를 살폈. 예상대로 옅은 뒤척임과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잠들어 있었지만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결심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만약 들킨다면 그녀는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환자가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을 나와 이강의 침실 문 앞에 섰다. 낮에 집사가 문을 잠그는 것을 유심히 봐두었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키를 사용했다. 찰칵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리는 듯 했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그녀가 피워둔 아로마 오일의 옅은 향기로 채워져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이강의 모습을 희미하게 비췄다. 그는 휠체어 위의 제왕이 아니었다. 그저 고통 속에 잠든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얇은 시트만을 덮고 있었고 그의 두 다리가 무방비하게 드러나 있었다. 유진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전문가적인 눈은 단번에 상태를 파악했다. 그의 다리는 끔찍했다. 근육은 거의 다 빠져나가 뼈와 가죽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근위축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다. 유진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그의 발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손으로 전해졌다. 그의 다리는 생명력을 잃은 나무 토막 같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수동적 관절 운동 패시브 레인지 오브 모션을 시작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위아래로 굽혔다, 폈다. 이어서 무릎. 그녀는 자신의 팔로 그의 다리를 받치고 아주 조심스럽게 구부렸다. 굳어버린 관절에서 미세한 저항감이 느껴졌다. 괜찮아요. 힘 빼요. 그녀는 그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치 잠든 환자를 안심시키려는 주문처럼 그녀의 손길은
사심이 없었다. 오직 치료사의 정확하고 숙련된 움직임만이 있었다. 이강이 잠결에 미간을 찌푸리며 신음했다. 유진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그는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무의식이 낯선 자극에 반응하고 있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죽어가는 다리에 움직임을 선사하고 있었다. 유진은 15분간 땀이 벨 정도로 집중하며 양쪽 다리의 기본적인 관절 운동을 마쳤다. 그녀는 그의 다리를 다시 시트로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호랑이의 아가리에 손을 넣고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아침, 권희강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다. 이상했다. 잠을 푹 잔 것 같지도 않은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특히 다리가 뻐근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통증.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던 기계에 기름칠을 한 듯한 뻑뻑한 아픔이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수면제 부작용인가 아니면 어젯밤 악몽을 꾸며 몸부림이라도 친 것인가. 그는 곧 생각을 지웠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달랐다. 항상 그를 짓누르던 퀴퀴하고 무거운 공기 대신 맑고 안정적인 향기가 느껴졌다. 그가 휠체어로 옮겨 앉았을 때 아침 식사 트레이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오늘은 그가 좋아하는 버섯으로 맛을 낸 따뜻하고 부드러운 수프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프를 깨끗이 비웠다. 그 여자, 한유진. 그녀는 여전히 성가신 존재였지만 적어도 음식 솜씨 하나는 인정해야 했다. 유진은 그 후로 며칠 동안 밤마다 비밀스러운 치료를 감행했다. 하루는 관절 운동, 다음 날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가벼운 마사지.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이강의 다리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반응하고 있음을 느꼈다. 차갑게 식어있던 피부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권희강의 혼란은 날마다 커져갔다. 다리의 뻐근한 통증은 이제 익숙한 감각이 되었다.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었고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잠드는 날이 생겼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천재였다. 패턴을 읽고 변수를 분석하는 것이 그의 특기였다. 방 안의 향기, 매일 바뀌는 침구, 그의 몸 상태에 완벽하게 맞춰진 음식, 그리고 이 설명할 수 없는 다리의 감각.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 한유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수면제를 먹는 척했다. 그는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물과 함께 뱉어냈다. 그리고 그는 침대에 누워 완벽하게 잠든 척 연기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칼날처럼 예리하게 깨어 있었다. 자정이 넘었을 때 그는 방문이 열리는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발소리를 죽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존재는 침대 곁에 멈춰섰다. 이강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잠시 후 익숙한 아로마 향과 함께 누군가의 손길이 시트를 걷어내고 그의 다리에 닿았다. 그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다. 어젯밤 그가 느꼈던 그 전문적인 움직임, 발목을 잡고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권희강의 손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그 손목을 움켜쥐었다. 무슨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어둠을 찢는 얼음 송곳 같았다. 유진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달빛 아래
이강의 두 눈이 분노와 경악으로 불타오르며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대답해. 지금 내 몸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의 악력은 강철처럼 강해 유진의 손목을 부서뜨릴 듯 했다. 유진은 고통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 그녀는 이강의 불타는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치료하는 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가 허락했나? 허락하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이강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당신 정말 죽고 싶은 건가? 그 말에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죽고 싶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죠. 그녀는 다른 손으로 그의 다리, 근육이 모두 사라진 그의 허벅지를 거칠게 짚었다. 이 다리 말입니다. 이대로 1년만 더 방치하면 관절이 완전히 굳어버리고 근육은 괴사할 겁니다. 신경이 살아있어도 다리는 썩어 문드러지겠죠. 네가 뭘 안다고. 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당신이 날 쫓아내든 죽이겠다고 협박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눈앞에서 환자가, 내 남편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꼴은 못 봅니다. 당신이 포기했어도 나는 포기 못합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강은 그녀의 손목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그녀의 그 서늘하고 단호한 의지 앞에서 힘을 잃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아첨하거나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를 동정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그의 절망을 후벼 파고 그의 의지를 비웃으며 멋대로 치료하려 드는 여자는 없었다. 이강은 천천히 그녀의 손목을 놓았다. 그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다. 나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이전의 포효와는 달랐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운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한 방어에 가까웠다. 유진은 붉게 자국이 남은 자신의 손목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이강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유진의 손길이 닿았던 곳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의 얼어붙었던 성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유진이 권희강의 방에서 쫓겨나듯 나온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쳐부순 것이 비단 남편의 분노뿐만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이 얼어붙은 성의 위태로운 균형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권씨 가문의 권력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수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그림자 속의 포식자, 권민석이었다. 권민석은 유진을 단순한 빚쟁이의 딸로 여겼다. 권 회장이 이강의 곁에 심어둔 순종적인 인형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저택 내부에 심어둔 귀총괄 집사 송 씨를 포함한을 통해 들어오는 보고는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송 집사는 권민석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를 올렸다. 사모님은 이상합니다. 대표님의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고 방의 환경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밤 대표님의 침실에서 두 분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퉜다고 쫓겨난 게 아니라 권민석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쫓겨난 듯 보였지만 그 후로도 사모님의 음식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권민석의 미간이 좁혀졌다. 한유진. 이 여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단이 있었다.
이강의 광기를 정면으로 받아내고도 버티고 있다니. 그녀가 만약 이강의 마음을 얻기라도 한다면, 혹은 이강의 상태를 호전시키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거나 혹은 이용해야 할 도구였다. 권민석은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는 한유진이 돈 때문에 팔려왔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며칠 뒤, 유진은 저택의 거대한 온실에서 식물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때 부드러운 발소리와 함께 권민석이 나타났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재수 씨, 이런 곳에 계셨군요. 꽃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매력적이었다. 그저 살아있는 것들이라 좋습니다. 유진은 가위를 내려놓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강이 곁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 녀석, 성격이 불같아서 재수 씨 같은 분이 곁에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가장 화려하게 핀 장미꽃을 매만졌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꽃도 결국엔 이율이 온실에 갇힌 신세죠. 재수 씨처럼. 유진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권민석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품 안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집 생활 답답하지 않습니까? 듣자 하니 친정 상황도 여전히 좋지 않다고 하던데. 유진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두껍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는 분명했다. 무슨 뜻이죠? 부회장님, 내 편이 되라는 말입니다. 권민석이 미소를 거두고 차가운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왔다. 권 회장님은 늙었고 이강인은 알다시피 정상이 아닙니다. 신유 그룹은 새로운 리더가 필요해요.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나는 재수 씨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결혼 끝내줄 수 있어요. 아버님의 빚 뒤 봉투 안에는 당장 그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서울 시내의 최고급 아파트와 재수 씨 명의의 재활센터도 차려줄 수 있습니다. 유혹은 달콤하고 구체적이었다. 유진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 가족의 해방, 그리고 그녀 자신의 커리어. 그녀는 순간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려 했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권민석은 그녀가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이강희의 상태를 나에게 보고해주면 됩니다. 그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건강은 정말 회복 불가능한 건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는 유진이 이강의 침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강인은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죠. 그 아이의 정신 상태가 온전한지 주주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알아야겠습니다. 재수 씨가 나를 도와준다면 우린 둘 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진은 잠시 동안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돈, 그녀의 자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거절하겠습니다. 권민석의 미소가 얼굴에서 굳어졌다. 뭐라고요? 저는 돈 때문에 이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가 저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법적으로 권희강 씨의 아내입니다. 재수 씨, 지금 제정신인가? 이건 기회야. 네가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기회라고. 권민석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지옥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합니다. 유진은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부회장님, 저는 치료사입니다.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제 직업윤리에 어긋납니다. 제 남편은 지금 저의 유일한 환자입니다. 그녀는 권민석을 지나쳐 온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다시는 이런 제안 하지 말아 주십시오. 권민석은 자신의 손에 들린 봉투와 망설임 없이 사라지는 유진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멍청한 년, 네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계획을 앞당기는 수밖에 없었다. 이강이 회복하기 전에, 그리고 저 고집센 여자가 이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같은 시각 서쪽 별채의 사무실. 권희강은 스크린을 통해 긴급 이사회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물론 그의 카메라는 꺼져 있었고 오직 음성만으로 참여했다. 그의 앞에는 엘리시움 일리시움 리조트 개발 사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권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였다. 표면적으로는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에 최고급 리조트를 건설하여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거창한 계획이었다. 따라서 초기 투자금 5천억 원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그만큼 기대 수익은 조 단위를 넘을 것입니다. 권민석이 이사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반대합니다. 권희강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해당 지역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현지 정권이 불안정하고 인프라 비용이 보고서보다 최소 2배는 더 들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권민석의 신복인 서이사가 즉각 반박했다. 대표님, 실례지만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장에 감을 잃으셨습니다. 1년 넘게 사무실에만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희강의 천재성을 믿었지만 동시에 그의 상태를 의심하고 있었다. 사고 이후 이강은 단 한 번도 이사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목소리만으로 회사를 통치하려는 왕. 그의 권위는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권민석이 결정타를 날렸다. 이강아, 네가 몸이 불편한 건 이해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회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되지. 이사님들, 지금 신유에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권민석이 앞장서겠습니다. 표결이 시작되었다. 권희강은 모니터에 뜨는 표결 결과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충성파 몇몇이 반대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권민석의 가머니설과 권희강의 부재가 이사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엘리시움 프로젝트는 아슬아슬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권희강은 연결을 끊어버렸다. 젠장. 그는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모니터가 흔들리고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 프로젝트는 사기였다. 권민석이 초기 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고의로 프로젝트를 부실화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속셈이었다. 그는 권민석이 자신의 사고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자신은 이 휠체어에 묶인 채 목소리만으로 그를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의 분노는 곧 깊은 무력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한유진, 그 여자가 이 다리를 치료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 말을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자신의 두 다리가 필요했다. 그날 밤 유진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이강의 방을 찾았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다. 낮에 있었던 권민석과의 일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는 권희강과 한 배를 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섰을 때 이강은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그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피로에 지쳐 있었다. 치료 시간입니다. 유진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강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쫓아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오늘 이사회에서의 패배는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이대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 낮에 권민석이 널 만났더군. 이강이 조용히 말했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저택의 모든 것이 그의 눈과 귀에 연결되어 있었다. 무슨 제안을 하던가. 돈과 자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상태를 보고하는 대가로요. 유진은 숨기지 않았다. 이강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이강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그가 물었. 그게 네가 이 집에 온 이유잖아. 돈, 자유, 말했잖아요. 유진이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당신은 내 환자라고. 그리고 나는 내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무릎 위에 덮인 담요를 걷어냈다. 차가운 그의 다리가 드러났다. 오늘부터는 제대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강은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잡는 그녀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길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다. 적의 움직임이 시작된 지금, 그 역시 자신의 칼을 갈아야 했다. 그리고 그의 칼은 지금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예측 불가능한 여자, 한유진이었다. 그날 밤 이후 권희강과 한유진 사이에는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치료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밤에 몰래 숨어들 필요가 없었다. 매일 밤 10시, 유진은 자신의 의료 도구가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그의 침실을 찾았다.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었다. 이강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 유진이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고 꺾고 자극하는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유진의 손길은 정확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죽어있던 근육을 깨우기 위해 전기 자극 치료기까지 동원했다. 이강은 고통의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통증은 당신의 신경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환자와 치료사에 가까웠지만 그 아래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강은 그녀가 권민석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팔려온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동맹이었다. 그가 유일하게 등을 맡길 수 있는, 혹은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유진은 그의 육체를 치료하는 동시에 그의 정신을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가 잠결에 안 돼 브레이크 같은 잠꼬대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1년 전의 사고.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트라우마였다. 권민석의 엘리시움 프로젝트는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강은 낮이면 서쪽 별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다. 그는 자신의 충성 세력을 규합하고 권민석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 했었다. 하지만 휠체어에 묶인 그의 행동 반경은 너무나도 좁았다. 그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그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밤에 겪는 그의 발작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장마가 절정에 달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둥이 세상을 찢을 듯 울부짖었고 비바람이 거대한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저택 전체가 폭풍 우에 휩싸인 배처럼 흔들렸다. 유진은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옆방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리에 잠을 깼다. 이강이 앓는 소리였다. 오늘은 유난히 심했다. 그녀가 막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펑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저택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동시에 비상전력이 가동되는가 싶더니 그마저도 불안정하게 깜빡이다가 다시 암흑이 찾아왔다. 거대한 저택은 순식간에 빛 한 줄기 없는 심해 속으로 가라앉았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비상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강. 그는 이 시간에 침실이 아닌 서쪽 별채의 사무실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엘리시움 프로젝트 때문에 그는 며칠째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서쪽 별채의 사무실. 그곳은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이 전자로 제어되는 첨단 요새였다. 정전이 되고 비상 전력마저 끊겼다면 그곳은 완벽한 감옥이 된다. 문도, 창문도 열리지 않는 철제 상자.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방을 뛰쳐나왔다. 복도는 칠흑 같았고 천둥 소리가 공포를 더했다. 권희강 씨, 그녀는 어둠 속을 달려 서쪽 별채로 향했. 역시나 사무실로 향하는 두꺼운 강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비상 전력 시스템이 다운되어 지문 인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권희강 씨 안에 있어요. 대답해요. 유진이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문틈 사이로 억눌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긁는 소리. 유진은 공포에 휩싸였다. 집사님, 경호원들 아무도 없어요. 그녀가 소리쳤지만 폭풍우 소리에 묻혀버렸다. 이런 비상 상황에 저택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쓴 것처럼. 유진은 이대로는 그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문을 부술 도구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복도 구석에 비치된 소화기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팔은 치료로 단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소화기로 문 잠금 장치의 전자 패널을 사정없이 내리찍었다. 비켜요. 문에서 떨어져 있어요. 몇 번의 강타 끝에 스파크가 튀며 패널이 부서졌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비상시를 대비한 수동 잠금 장치가 남아 있었다. 유진은 부서진 패널의 틈새로 손을 넣어 날카로운 파편에 손이 찢기는 것을 무릅쓰고 내부의 케이블을 잡아당겼다. 마침내 철컥하는 둔중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유진은 온 힘을 다해 무거운 문을 밀어 열었다. 방 안은 완벽한 어둠이었고 지독한 공포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이강은 휠체어에서 떨어져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쥔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문 열어. 제발. 불. 그는 유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고 1년 전 사고의 한복판에 갇혀 있었다. 차가 부서지고 불길이 치솟고 어둠 속에 갇혔던 그날 밤의 공포였다. 유진은 손전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다. 빛이 그를 직접 비추지 않도록 부드럽게 격을 향하도록 했다. 권희강 씨 정신 차려요. 나예요. 한유진. 그녀가 그의 어깨에 손을 대려하자 이강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오지마, 뜨거워, 만지지마. 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유진은 지금 그를 억지로 휠체어에 앉히거나 이 방에서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트라우마를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그녀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심리치료사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그의 앞, 조금 거리를 둔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좋아요. 만지지 않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호흡부터 가다듬었다. 공포는 전염된다. 그녀가 침착해야 그도 안정될 수 있었다. 권희강 씨, 내 목소리 들려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지금은 사고 현장이 아니에요. 여긴 당신의 사무실입니다. 비가 오고 정전이 됐을 뿐이에요. 아니야, 갇혔어. 어두워, 불이. 이강은 여전히 현실을 보지 못했다. 나를 봐요. 유진이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다. 권희강, 나를 봐요.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도록 유도했다. 지금 당신 눈앞에 보이는 게 뭐죠? 불길인가요? 아니면 바닥에 있는 내 손전등 불빛인가요? 이강의 떨리는 시선이 바닥의 손전등 불빛으로 향했다. 그래요. 빛이에요. 불이 아니죠. 유진은 그를 현실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자, 내 목소리를 따라해요. 심호흡을 해요. 천천히 넷을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그녀가 먼저 시범을 보였다. 하나, 둘, 셋, 넷. 이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본능적으로 그녀의 리듬을 따르려 애썼다. 흡, 하, 잘하고 있어요. 다시 내쉬고 여섯을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번의 호흡이 오갔다. 이강의 떨림이 아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여자.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한 채 자신을 침착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유진을 알아보았다. 한유진, 네, 나예요. 유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폭풍우 때문에 시스템이 잠깐 마비됐던 것뿐이에요. 이강은
자신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여자 앞에서 또다시 가장 추악하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대신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 올린 이 손길에 대한 이상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공포가 아닌 깊은 슬픔의 떨림이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방어막을 해제하고 약해진 자신을 드러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녀는 그를 만지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을 지켰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적어도 이 작은 사무실 안의 폭풍은 잦아들고 있었다. 그 순간 권희강은 깨달았다. 이 여자는 자신의 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온 여자도 아버지가 보낸 감시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었다. 그들의 육체적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치유, 즉 심리적인 돌파구는 바로 이 폭풍 우치는 밤, 완벽한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다. 얼음성의 왕이 자신의 상처를 타인에게 드러낸 첫 번째 순간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아침, 저택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다. 하지만 한유진과 권희강 사이를 흐르던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날 밤, 완벽한 어둠 속에서 무너져 내린 이강을 유진이 붙잡아 주었을 때 그들의 관계도 다시 정립되었다. 얼음 같던 불신이 깨지고 그 틈으로 복잡한 신뢰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시간. 유진은 평소처럼 트레이를 준비해 그의 방문 앞에 두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트레이를 들고 직접 그의 침실 문을 노크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강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밤새 겪은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표정은 다시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하지만 유진을 돌아보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가시 돋친 경멸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유진은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다. 따뜻한 전복죽과 신경 안정에 좋은 차였다. 드세요. 밤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셨습니다. 이강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죽그릇이 반쯤 비워졌을 때 이강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권민석이 고용한 의사. 김 박사라고 있네. 그는 딴청을 부리듯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자가 내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 흉추 10번, 신경 완전 절단. 회복 가능성 0%. 유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1년 동안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아니, 믿어야만 했지. 희망은 고문이니까. 이강은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내 다리를 주무르고 찔렀지. 그리고 어젯밤 당신은 내 정신까지 헤집어 놓았어. 그는 휠체어를 돌려 유진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이 그녀를 꿰뚫을 듯 응시했다. 당신이 말했지. 나는 포기 못한다고. 그 말 증명해봐.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절벽 끝에 선 남자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유진의 가슴이 무겁게 뛰었다.
그녀는 지난밤 그의 공황 상태를 지켜보며 그리고 그 이전에 비밀스러운 치료를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 권민석이 고용한 의사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당신의 적이라면 그는 당신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기를 바랐을 테니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서 몰래 만지는 수준이었지만 이젠 정식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치의로서 이강은 그녀를 저택 지하에 있는 재활치료실로 이끌었다. 그곳은 최고급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난 1년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이강이 스스로 포기했던 공간, 그의 절망이 응축된 곳이었. 유진은 그에게 치료용 침대에 눕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그의 다리를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냈다. 앙상하게 마른 그의 다리가 차가운 조명 아래 드러났다. 이강은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유진의 시선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전문적이었다. 지금부터 감각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은 날카로운 핀과 부드러운 솜을 들었다. 느껴지는 대로 대답하세요. 날카롭다. 부드럽다. 혹은 아무 느낌 없다. 그녀는 그의 발끝부터 시작했다. 이건 아무 느낌 없어. 이건 없어. 테스트는 위로 올라갔다. 발목, 종아리, 무릎. 이강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아무 느낌 없어. 그의 얼굴이 다시 절망으로 굳어가기 시작했다.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흉추 10번 신경 영역이 아닌 그 주변부의 다른 신경 분절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왼쪽 허벅지 안쪽 아주 미세한 지점을 핀으로 강하게 눌렀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강은 미간을 찌푸렸다. 없어. 다시. 유진은 같은 곳을 다시 한번 자극했다. 이강의 몸이 움찔 하고 반응했다. 그 자신도 모르는 반사적인 움직임이었다. 방금 유진의 눈이 커졌다. 방금 뭐가 느껴졌죠? 아무것도. 이강이 초조하게 대답했다. 그냥 다리가 저절로. 아니, 느꼈어요. 당신이 못 느꼈어도 당신 몸은 느꼈어요. 유진은 이번엔 차가운 얼음 조각을 가져와 같은 부위에 대었다. 순간 이강의 얼굴이 경련했다. 그는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 뭐죠? 말해봐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유진이 다그쳤다. 이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워.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주 희미하게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차가워. 유진은 환희에 찬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옳았다. 완전 절단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신경이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사고 충격으로 손상되고 척수에 눌려 신호가 막혔던 겁니다. 1년 동안 방치돼서 거의 죽어갔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신호가 가고 있다고요. 그것은 희미한 불빛이었다. 하지만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그것은 태양과도 같은 희망의 빛이었다. 이강은 얼어붙은 듯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 그 희미한 감각이 느껴진 곳에 손을 올렸다. 0%가 아니었다. 그것이 0, 1%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능성을 의미했다. 얼마나 걸리지? 그가 물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유진은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환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기적에 가까울 겁니다. 확률은 여전히 1% 미만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은 지옥일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절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육체적 고통의 지옥이 될 거예요. 이강의 입가에 1년 만에 처음으로 냉소가 아닌 진짜 미소가 번졌다. 지옥이라.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좋아. 그 지옥. 기꺼이 걸어 들어가지. 그의 눈이 다시 제국의 왕, 권희강의 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조건이 있네. 이 일은 완벽한 비밀에 붙여야 해. 누구에게나요? 그래. 누구에게나. 내 아버지에게도. 이강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버지는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보다 그룹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야. 내가 재활에 매달리는 걸 알면 나를 끌어내리고 권민석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어.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권민석. 그자가 내가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날 밤 사고를 다시 재현하려 들겠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재활실은 오늘부로 저와 당신만 아는 비밀 기지가 됩니다. 저는 당신의 주치의자 유일한 공범입니다. 공범이라 마음에 드는군. 이강이 말했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낮에는 그룹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수면 아래의 암투였고, 밤에는 죽어버린 다리를 되살리기 위한 처절한 육체의 전쟁이었. 재활은 유진의 말대로 지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드러운 치료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냉혹한 조련사였다. 일어나요. 팔 힘으로 이강은 평행봉을 잡고 자신의 상체를 필사적으로 끌어올렸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휠체어에 의존했던 지난 1년 동안 약해진 코어 근육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다. 더 10초 더 버텨요. 권민석이 지금 당신 돈으로 파티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정도도 못 버팁니까? 유진은 그의 육체가 아닌 그의 분노를 자극했다. 닥쳐. 이강이 소리치며 버텼다. 그들은 수중 치료실로 옮겨갔다. 물의 부력만이 그의 다리를 지탱해 줄 수 있었다. 유진은 물속에서 그의 다리를 잡고 억지로 걷는 동작을 반복시켰다. 신호를 보내요. 머릿속으로 명령하라고요. 걸어 움직여. 안 돼. 안 된다고. 이강은 물속에서 주저앉으며 절망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외쳐도 다리는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다시 유진은 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권민석이 이깁니다. 당신의 회사, 당신의 자리, 전부 다 빼앗기는 거라고요. 그렇게 무력하게 모든 걸 내줄 겁니까? 그녀의 독설은 그가 주저앉을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우는 채찍이 되었다. 이강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붙잡고 다시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절망 대신 다시 일어선 야수의 살기가 어렸다. 매일 밤 재활실에서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이강의 억눌린 고통의 신음, 그리고 유진의 냉정한 명령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권 회장도 권민석도 저택의 그 누구도 모르게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눈부신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지옥 같던 여름이 가고 살을 내는 듯한 겨울이 왔다. 권희강과 한유진의 비밀스러운 재활은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저택 지하의 재활실은 두 사람의 땀과 고통, 그리고 미세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권희강의 몸은 변하고 있었다. 휠체어를 미는 팔과 상체는 조각처럼 단단해졌고 1년 동안 죽어있던 다리 근육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그 형태를 되찾기 시작했다. 감각이 돌아온 허벅지 안쪽에 그 지점은 이제 그에게 고통을 넘어선 신호를 전달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를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그녀는 더 이상 환자를 다루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진 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조련사였다. 권민석은 지금쯤 엘리시움의 1차 투자금으로 축배를 들고 있겠죠. 당신이 이지아 감옥에서 땀이나 흘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강은 평행봉을 잡은 채 바들바들 떨리는 팔로 몸을 지탱했다. 그 이름, 그가 으르렁거렸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이름을 꺼내지 마. 왜요? 그 이름이 당신을 서게 만들 유일한 연료니까. 유진은 그의 뒤에서 차갑게 말했다. 분노하세요. 증오하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일어서요. 그들의 관계는 기묘했다. 낮에는 신유그룹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였다. 이강은 유진을 통해 바깥 세상의 정보를 얻었고, 유진은 그의 지시를 받아 권민석의 행보를 은밀히 관찰했다. 밤에는 서로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전우였다. 권민석의 압박은 나날이 거세졌다. 그는 이사회를 장악했고 권 회장마저 그의 페이스에 휘말리고 있었다. 권희강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오늘이 한계입니다. 늦은 밤, 이강이 땀에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는 탈진 상태였다. 더는 못해. 아니요, 오늘 해야 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특별히 개조한 보조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그의 체중을 일부 지지해 주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만 하는 기구였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난 여전히 이 빌어먹을 다리를 명령해요. 유진이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이강의 절망을 꿰뚫어 보았다. 당신은 평생 남에게 명령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 몸 하나 명령하지 못하죠?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다리에게, 근육에게, 신경에게 일어서라고. 그녀는 이강을 부축해 보조장치와 평행봉 앞에 세웠다. 휠체어는 그의 등 뒤로 멀어졌다. 이제 그가 기댈 곳은 오직 자신의 의지뿐이었다. 지금입니다. 권이강. 이강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으로 1년 전 사고의 순간, 권민석의 비웃음, 이사회에서의 패배, 그리고 바닥을 기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것은 인간의 외침이라기보다는 상처 입은 짐승의 포효였다. 이강은 평행봉을 쥔 손에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었다. 그의 모든 의지가, 모든 분노가 단 하나의 신호가 되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일어서란 말이다. 그의 다리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근육이 경련하고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는 팔과 허리와 그리고 그의 다리로 버티고 있었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강은 휠체어에서 완전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1년 만에 처음으로 대지를 딛고 섰다. 비록 보조 장치에 약간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스스로 서 있었다. 유진은 시간을 세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나, 둘, 이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그의 시야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항상 세상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유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왕의 시선이었다. 셋, 넷. 이강의 눈과 유진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 속에서 1년간 그를 지배했던 절망의 그림자가 불타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무서운 권력의 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섯, 하이. 이강은 모든 힘이 다한 듯 그대로 뒤에 휠체어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말 한마디 할 힘도 없이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다. 재활실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유진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것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다. 입스. 그것은 기적이었다. 이강은 한참 동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의 감각을,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했던 그 찰나의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을 치료사로 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변했군.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재활실에 울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가 아닌 전율의 미소가 떠올랐다. 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권희강의 육체적 회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5초간의 직립으로 완벽하게 치유되었다. 제국의 왕이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재활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에이처스. 그 경이로운 5초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몰랐다. 권희강의 제국은 여전히 권민석의 소나기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권희강은 다시 냉혹한 절망에 빠진 환자의 가면을 썼다. 휠체어는 더 이상 그의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권희강은 여느 때처럼 서쪽 별채의 사무실로 향했다. 총괄 집사와 경호원들 앞에서 그는 어제 5초간 기적을 일으켰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까다롭고 신경질적이며 패배감에 젖은 CEO로 돌아갔다. 오늘 일정은 전부 취소해. 누구도 내 방에 들일 생각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문은 굳게 닫혔다. 문이 닫히고 완벽한 방음 장치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권희강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풀고 자신의 두 팔로 책상 앞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그는 숨겨둔 별도의 통신 장치를 켰다. 유진은 정확히 10분 뒤 주방 일을 돕는다는 핑계로 사무실의 비밀 통로를 통해 들어왔다. 이곳은 이제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였. 권민석이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2차 투자금 승인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어. 일주일 뒤야. 이강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1차 자금이 이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대로 2차 자금까지 넘어가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 유진은 굳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겨보았다. 복잡한 숫자와 회사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이강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빚에 쪼들리던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의 파트너였다. 권민석은 혼자가 아니야. 그의 뒤에는 이사회의 서 이사가 있지. 서 이사는 권민석의 금고지기이자 약점이야.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서 이사는 이번 주 금요일 VVIP 아트 옥션 파티에 참석한다. 권민석도 물론 함께겠지. 파티 말인가요? 유진은 그런 사교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래. 그리고 당신도 그곳에 갈 거야. 이강이 단호하게 말했다. 권민석은 당신을 빚 때문에 팔려온 순진한 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그게 당신의 무기야. 아무도 당신을 경계하지 않을 테니. 그는 유진에게 작은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브로치를 건넸다. 당신은 내 불쌍한 아내 역할을 연기하면 돼. 조용히, 그림자처럼. 하지만 모든 것을 보고 들어. 특히 서이사와 권민석의 대화,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유진은 차가운 금속 브로치를 손에 쥐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삶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연회장. 신유그룹의 안주인 한유진이 처음으로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강이 골라준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최소한의 화장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를 더욱 연약하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다. 그녀의 등장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1년 넘게 은둔해온 권희강의 감시자 혹은 간병인으로만 여겼던 여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훔쳐보았다. 권민석이 와인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은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다. 재수 씨, 이런 곳은 어쩐 일로 이강인은 여전히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나? 대표님께서 가끔은 바깥바람도 쐬고 오라고 하셨어요. 유진은 시선을 피하며 약간은 주눅든 목소리로 연기했다. 하하. 그래, 잘 생각했네. 권민석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완전히 경계를 풀었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승리를 확인시켜줄 트로피 정도로 여겼다.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아, 저기 서이사님 오셨네. 실례. 권민석은 유진을 지나쳐 연회장 구석의 서이사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정말로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유진은 샴페인 잔을 든 채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권민석과 서이사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몇몇 낯선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이내 테라스의 어두운 구석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웨이터의 동선을 이용해 몸을 가리며 그들이 있는 테라스 근처의 커튼 뒤로 접근했다. 브로치의 녹음 버튼이 눌러져 있었다. 싱가포르 2차 펀드 쪽은 문제없지 권민석의 목소리였다. 물론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투자입니다. 이사회가 승인만 하면 자금은 바로 엘리시움이 아닌 GHS 캐피털로 서이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조용히 해. GHS 이름은 여기서 꺼내지 마. 권민석이 그를 제지했다. 그보다 한유진, 그 여자가 거슬려. 대표님 아내 말입니까? 저렇게 순진에 빠진 여자를 모르는 소리 마. 이강이 놈이 유일하게 곁에 두는 여자야. 필요하면 처리할 수도 있어야 해. 유진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GHS 캐피털. 그것이 그들의 페이퍼 컴퍼니 이름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협박. 그녀는 더 이상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파티가 끝나기 전에 호텔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이강의 비밀 차량에 올랐다. 저택의 지휘본부. 유진이 가져온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GHS 캐피털. 이강은 즉시 자신의 해킹 실력을 동원했다. 그는 1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가 되어 있었다. 찾았어. 이강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GHS 캐피털.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야.
서이사의 처남 명의로 되어 있군. 이걸로 권민석을 막을 수 있나요? 아직 부족해. 이건 정황 증거일 뿐이야. 그들은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어. 이강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이걸로 이사들을 흔들 수는 있지. 그는 즉시 신유그룹의 중립 성향 이사들과 아버지 권 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권민석에게 밀려나 있던 원로 주주들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물론 철저히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서였다. 그는 녹음 파일이나 해킹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확한 질문을 던졌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GHS 캐피털과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연관성에 대해 서이사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싱가포르 2차 펀드의 실질적인 투자처가 어디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경고였다.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민석의 독주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권이강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이강은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권민석의 계획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추진하던 몇몇 소규모 안건들이 이사회에서 이유 없이 보류되기 시작했다. 권민석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저택의 감시를 강화하고 유진을 더욱 압박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유진과 이강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다. 낮에는 목숨을 건 스파이 활동과 전략 회의를, 밤에는 지옥 같은 재활 훈련을 함께했다. 하나, 둘, 셋. 유진은 이제 그의 허리를 잡아주고 있었다. 이강은 평행봉을 잡지 않고 오직 유진의 어깨에만 의지한 채 일어섰다. 넷, 다섯, 여섯. 그는 이제 10초를 버틸 수 있었다. GHS 캐피털의 자금 흐름을 서이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유진이 그의 땀을 닦아주며 낮에 수집한 정보를 보고했다. 그의 개인 비서가 매일 밤 야근을 하며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 같아요. 개인 비서, 이강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여자를 공략해야 해. 서이사에게 불만이 많을 거야. 그 여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목숨을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 재활 훈련이 끝나고 탈진한 이강이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유진은 그의 곁에서 GHS 캐피털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있었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 이강이 문득 물었다. 유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뭐려,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든 거. 당신은 그저 빚을 갚으러 왔을 뿐인데. 유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는 이강의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다. 지금은 내 것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요. 우린 묶여 있으니까. 이강은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치료사의 굳은 살이 박인, 하지만 작고 단단한 손. 그 손이 자신의 죽은 다리를 깨웠고, 이제는 자신의 제국을 되찾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래, 우린 묶여 있지. 그것은 계약이나 거래가 아닌 감정의 확인이었다. 차가운 전략가와 뜨거운 치료사.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발견했다. 반격의 칼날은 이제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신유그룹의 심장부인 30층 대회의실.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권민석은 의장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이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오늘은 그가 권희강을 완전히 끌어내리고 신유 그룹을 장악하는 날이었다. 권 회장은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최근 들어 감지되는 이강의 수면 및 움직임과 동시에 자신을 노골적으로 압박해오는 권민석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운 듯 보였다.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2차 투자금 승인과 대표이사 해임안, 모든 것이 권민석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여느 때처럼 권희강의 음성 연결 아이콘만 떠 있었다. 그의 자리는 1년 넘게 비어 있었다. 권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그리고 아버님, 오늘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극 배우처럼 슬픔과 결단력에 차 있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권희강 대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대표이사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강인은 불행한 사고 이후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불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민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으로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엘리시움 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스크린 속 권희강의 아이콘이 붉게 변하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거짓말 마. 권민석. 그 프로젝트는 사기야. GHS 캐피털은 내 놈이 만든 유령 회사일 뿐이다. 보십시오. 권민석이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표의 상태입니다.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그는 더 이상 신유를 이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표이사 해임안을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서 이사가 즉각 동조했다. 권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역시 대표님의 건강 상태가 심히 우려됩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결단이 필요합니다. 권민석이 심어둔 이사들이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다. 권희강에게 우호적이던 이사들조차 스크린 속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만 내지를 뿐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권민석은 승리를 직감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권희강 대표의 해임안과 신유의 미래를 위한 엘리시움 2차 투자 승인안을 동시에 표결하겠습니다. 그가 의사봉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철컥. 모두의 시선이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열린 회의실 뒷문으로 향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회의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남자. 1년 전보다 더 날카롭고 더 깊어진 눈빛을 한 남자. 권희강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두 다리로 미동도 없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권민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강 네가 어떻게?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이 경악과 불신으로 얼어붙었다. 권 회장마저도 아들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자를 붙잡고 일어섰다. 권희강은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비틀거림도 없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완벽하지 않았다. 약간 절뚝거렸지만 그것은 그의 위엄을 깎아내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지옥을 뚫고 돌아왔다는 증표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침착하고 단단한 모습의 한유진이 함께 걷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그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권희강은 정확히 권민석의 맞은편 회의 테이블의 가장 끝자리에 섰다. 그는 테이블을 짚으며 얼어붙은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오랜만입니다. 이사님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들리던 분노에 찬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제국의 왕의 목소리였다. 제가 좀 늦었군요. 권민석은 패닉에서 벗어나려 했었다. 쇼하지 마. 이건 속임수야. 넌 걸을 수 없어. 속임수 이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글쎄, 누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는 지금부터 밝혀봐야겠지.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준비해온 USB를 테이블 중앙의 커넥터에 꽂았다.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권희강의 음성 아이콘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GHS 캐피털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다. 자, 그럼 권희강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며 선언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폭풍이 마침내 회의실을 덮치기 시작했다.